네, 오늘은 주간동화 위키트리 온오프 동시 인터뷰 2로 임태희 전 대통령 실장을 모셨습니다. 임 실장께서는 지난주에 이 대권 도전을 선언을 하셨고요. 또 이 대권 도전 선언하자마자 여러 가지 화제를 불러일으킨 장본인이시기도 한데요. 오늘 대권 도전 출마에 나서신 배경과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대선 행보를 이어가실지 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지금 그 위키트리를 통해서 트위터 생방송이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 트위터리안들에게 이렇게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죠. 예, 그 전국에 계신 그 트위터 가족 여러분, 임태희입니다. 그동안 제가 그 페이스북은 좀 했는데 트위터에는 많이 이렇게 참여를 못했습니다. 오늘 계기로 저도 여러분들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잘 좀 지켜봐 주시고 잘하는 거 있으면은 뭐 그냥 계셔도 괜찮은데 잘못하는 거 있거든 많이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 트위터상에 여러 가지 그 질문이 지금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는데요. 이 가장 지금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증오가 되는 현실 이런 정치를 좀 바꿔보자라고 하시면서 이 박근혜 현 그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의 어떤 킹메이커론을 주창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가장 그 지지율이 높은 후보인데 킹이 아니라 킹메이커를 주장을 하셨을까? 이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. 사실은 제가 그 킹메이커를 처음부터 이렇게 염두에 둔 건 아니었는데 그게 너무 부각이 돼 버렸어요. 제가 원래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우리가 지금 한국 정치의 현실을 제가 대통령 실장으로 가서 한번 보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아주 고착화되어 있는 한 40여 년간 고착화되어 있는 어떤 틀이 있어요. 그래서 그 틀 속에서 그동안에 이제 그 야당이 되자마자 이제 여당에 대해서 공격하고 대통령에 대해서 낙인 찍고 이렇게 가지고 이제 증오하고 멸시하고 이런 과정이 이제 정말 야당 시절에 계속 되다가 또 그 정권을 잡으면 대체로 보면 또 뭔가 그동안에 이제 맺혔던 한풀이를 하는 그러니까 그 증오와 한풀이가 반복되는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실장 때도 보면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고 충분히 그 어떤 합의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정치적 쟁점으로 일단 들어가면 그 세력과 세력 간의 증오 또 이제 한쪽에서 멸시 뭐 이러면서 이게 계속 정치 쟁점화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. 평행선만 되고. 그래서 이런 이 한국 정치의 어떤 구태연한 그 고질병, 구태연한 틀을 이번 기회에 한번 바꿔보자. 왜 그러냐면 이걸 바꾸지 않고는 어떤 누구가 대통령이 돼도 이 틀 속에서 임기 초기에는 서로 이제 전 정부에 대한 선긋기하고 청산하는 작업하고 조금 정책하다 보면 힘 빠져서 또 계속 이제 또 레임도 오고 이 악순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은 피해를 입습니다. 이제 이런 점 때문에 제가 정치권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이제 박근혜 대표 또 뭐 저도 문제 제기했습니다만 정세균 대표나 예를 들어 안철수 교수도 이 취지에 좀 동참해라 하는 걸 이제 강조하다가 이제 증오와 대립의 정치를 바꾸는데 좀 일조를 하자, 함께 하자. 그렇습니다. 그런데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대로 이 뭐 증오라든지 어떤 낙인 찍기 정치가 우리 한국 정치의 고질병인 것은 분명한데 벌써부터 임태희 전 실장께서 대권 도전 의사를 밝히니까 이명박 대통령을 오랫동안 모셨던 분인데 이명박 정권 연장을 하기 위한 그 이명박 대통령 아반타 아니냐. 벌써 이런 좀 낙인 찍기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. 저에 대해서도 좀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낙인 찍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하신 분에게 낙인을 찍는 것이 현재 우리 한국 정치의 좀 수준이 아닌가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정말 한번 이번엔 진심으로 그 이런 낙인 찍기 정치하고 이제 증오하고 멸시하는 이 정치의 틀을 한번 바꿔보자. 저도 그래서 하여튼 이 첫날 선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서 구태연 한국 정치 틀을 하여튼 그 부수는 작업을 시작한다.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죠. 일단 그러면 현재 몸담고 있는 곳이 이제 새누리당이다 보니까 새누리당에서 과연 이제 예선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 후보 경선을 이제 통과시키는 것이 중요한데
이 워낙 이제 오랫동안 공직에 몸담아 오시고 또 이제 네. 청와대에 계시다 보니까 네. 당내에서는 이제 기반이 좀 약한 거 아니냐. 네, 네, 뭐 흔히 하는 얘기로 조직도 없고 예. 세가 약한데 예. 과연 예선전을 통과할 수 있겠느냐. 이게 예. 회의적인 시각이 좀 많거든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점은 좀 어떻게 극복을 하실 계획이세요? 저는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국가적 과제에 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만은 이거를 뭐 세력을 구축한다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이 정책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어도 네. 뭐 정치적 어떤 그 모임을 만들거나 네. 이런 식의 세력은 저는 이 구태라고 봤습니다. 예, 그래서 이 세력의 관점에서 보면 저는 세력이 없습니다. 네. 예, 그러나 저는 세력보다 더 중요한 게 시대적인 어떤 요구고 또 그것이 명분으로 됐을 때 저는 오히려 국민들께서 그 뜻을 받아주리라고 생각하고 믿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저는 국민 세력이죠. 네. 국민이 요구하는 시대적인 요구, 이제 뭐 이런 다른 말로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죠. 그런 점을 이게 탈대립의 정치다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. 그렇습니다. 예, 저는 큰 바다처럼 네. 이제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, 또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, 또 김대중 대통령, 김영삼 대통령 물론이죠. 예, 김대중 대통령, 또 노무현 대통령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또 지금 현 대통령도 포함해서 전임 대통령들이 했던 일들을 개선할 건 개선하고 지킬 건 지키고 네. 또 잘못된 거는 철저하게 또 고쳐야죠. 예, 고칠 건 고치는 이것이 저는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말 큰 바다가 모든 강과 지류들을 다 모아서 하나의 정말 잔잔한 이런 그 거대한 움직임을 이루듯이 저는 그렇게 돼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알겠습니다. 일단 또 이 트위터에 올라온 질문을 좀 전해드리자면요. 오늘 아침 이제 모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개헌론의 필요성을 좀 역설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네네, 그러다 보니까 이제 헌법의 옷을 시대 변화에 맞게 고칠 때가 되었다. 예. 어떤 점에서 그런 필요성이 있고 또 만약에 헌법을 이렇게 고친다라면 네. 어떤 점을 좀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? 헌법 논의는 사실 이게 그 국가의 기본 틀을 이제 결정하는 문제고 그 기본 틀을 앞으로 어떻게 정말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이게 굉장히 근간에 가는 문제입니다. 그래서 가령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저는 헌법 개정을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. 역사적으로 우리나라가 헌법 개정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사실은 헌법에 대해서 충분히 서로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감하는 장이 마련돼야 무슨 헌법 개정이 이제 제대로 국민적 역량을 모아나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헌법 개정은 그런 논의를 거의 하지 못했죠. 그래서 저는 이 구체적으로 요거를 요렇게 하자 하는 답은 안 드리겠습니다. 다만 큰 방향은 하나는 우선 지난 1987년도에 지금 세워진 이 지금 헌법의 틀이 우선 그 권력 구조 면에서 보면은 대통령에게 모든 게 집중되어 있는 그래서 대통령 선거를 거의 사활을 건 전쟁처럼 치르는 선거처럼 되어버렸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선거의 이 전위에서 이걸 전후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 너무나 지금 이 국가적으로 아주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많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이제 이 권력 구조에 대한 문제도 고쳐야 될 테고, 그다음에 선거 시기에서도 과연 지금 5년 단임 제도가 어떠냐? 그럼 지방자치제 선거하고 국회의원 선거하고 그 사이에 매년 시차가 다르게 지금 들어가서 뭐 어떤 경우는 1년 내내 그냥 매해 선거를 큰 선거를 치러야 되는 이런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 시기도 좀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임기도 이제 좀 바꾸자는 얘기죠.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가령 우리가 농업이 중시되던 시대 때 이 헌법이 만들어지면서 과연 경자 유전의 원칙이 헌법에 돼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농촌 땅을 과연 농사 짓는 사람이 계속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냐, 꼭 그 구조가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도 손을 봐야 되고, 또 여러 가지 최근에 이제 나타나고 있는 이 어떤 이 공정한 시장 질서에 관한 문제가 지금 헌법상에 또 조금 정신이 좀 반영이 돼야 될 테고, 이제 또 하나 특히 중요한 것은 이제 남북 그 관계가 보다 더 건설적이고 보다 더 이 정말 그 평화적으로 번영해 나갈 수 있는, 저는 이런 관계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면에서
이 앞으로 바뀔 남북관계에 대비해서 헌법상 혹시 정신을 담아야 될 부분은 없는가 하는 데 대한 이제 토의가 필요합니다. 그런데 이런 것 모두가 자칫 이게 상당한 국론에 네. 이 복잡한 이런 이 어떤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하나 차분하게 전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가면서 네. 이 헌법 개정 문제를 추진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혹시 뭐 이 개헌을 예. 어떤 대선 공약으로까지 이렇게 내세우실 의향이 좀 있으신가요? 저는 공약이라기보다 전 이건 아마 시대적 요구도 네. 이 새로운 그 어떤 국가의 틀을 이 만들어 나감에 있어서 거기에 적합한 헌법도 저는 이 새로운 옷을 입어야 된다 네. 하는 데 대해서는 국민적 전 그 공감대가 네. 그 자체만에 대해서는 형성됐다고 봅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그 또 이 트위터에 올라온 이제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이제 이런 의견인데요. 예. 이상득 이제 전 국회 부의장의 예, 이렇게 예. 양아들의 장남격이다 예. 이런 이제 비판을 좀 받기도 예, 하셨는데 예, 그분 입장은 어떤 입장이신가요? 실제로 좀 두 분이 가까우시죠? 아니 이건 뭐 예. 제가 예. 그 당 대표 비서실장 때 예, 예. 사무총장을 하셨고 네. 또 상임위 활동을 거의 계속 같이 했어요. 네. 예, 그 재경위에서.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계에서 활동을 해오시다가 또 국회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 경제부처 출신이고 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책적인 이런 그 의논을 많이 하시고 여러 가지 도움 말씀을 주시는 그런 관계였습니다. 예, 그건 뭐 이 사실인데 네. 아마 양아들이라고 하는 표현은 네. 사실은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인데 정두원 의원이 네. 그 저를 두고 지칭한 건지 네. 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좀 그냥 그렇게 뭐 친구 위해서 했다고 저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이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에서 중요 이렇게 뭐 고용노동부 장관도 예, 지내시고 그렇습니다. 대통령 실장도 지내시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불거진 그 이명박 정부의 측근 비리들에 네, 대해서 네. 여기에서도 임 전 실장이 좀 자유롭지 못한 거 아니냐 네, 네, 이런 네. 그 비판 여론이 좀 있거든요. 예. 최근에 불거진 이 대통령 측근 비리에 예, 대해서는 예, 어떻게 예. 생각하십니까? 저는 뭐 우리 정부에서 네. 출범 때부터 또 지금까지도 어떻게 임기 중에 그 중요한 직책을 수행했고 그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심에서 있었기 때문에 네. 뭐 저 스스로 그 여격은 뭐 선긋기를 한다든가 하는 거는 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. 네. 예, 저는 뭐 당연히 이 우리 정부의 여러 가지 공도 또 과도 다 짊어지고 가야 될 입장이고 그런 점에서 어떤 제가 청와대 근무할 때 생긴 일은 아닙니다만은 네. 우리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참 면목이 없습니다. 면목이 없습니다. 그러나 이런 것들도 그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사건들이 이제 드러나면서 철저하게 조사하고 해서 네. 정말 제가 대통령께 건의드려서 공정사회를 우리가 지향하고 있는 만큼 무슨 성역 없이 네.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네. 고쳐 나가는 것이 네. 저는 그 필요하다고 봅니다. 네. 예. 또 그렇게 해 나갈 것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다. 네. 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많은 국민 가운데 이제 뭐 비판과 지적을 하는 얘기 네. 중에 하나가 예. 이 국민과의 소통이 좀 잘 안 된다. 예, 예, 예. 이 대통령 실장으로 계시면서 예, 이 청와대와 국민 간의 어떤 소통을 좀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. 이 실장님 차원의 실장님이 예. 좀 뭐 추진하셨던 정책이나 이런 네, 걸 뭐 네, 따로 네. 혹시 있으시면 소개를 좀 해주시죠. 저는 좀 이런 것 같아요. 이 소통의 문제도 네. 저는 아마 어떤 정부가 들어와도 제가 말씀드린 그 양분된 일종의 대립 갈등 구조, 이 구조가 계속되는 한은 언론도 그 속에서 사실은 역할을 제대로 하기가 어렵게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. 그래서 언론이 사실 소통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언론도 성향에 따라서 그 이 두 구조 속에 어딘가는 속해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도 그것을 정말 합리적으로 이 비판하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 규정 짓기에 상당 부분은 또 그 언론도 이렇게 그 참여를 하는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측면에서 제가 소통이 잘 됐다는 건 아닙니다. 결코. 우리 정부에서 제가 실장 때도 여러모로 이렇게 노력을 해봤는데 그 역시 소통이라고 하는 거는 정책 접점에서 그 정부하고의 이 그
일종의 참 원활한 의사소통과 또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그것이 유연하게 바뀌어지는 이런 행동이 뒤따라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이렇게 가서 느끼는 거는 대화가 부족한 면도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대화를 하더라도 평행선을 계속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그 진심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라 그 구도 속에 정치적인 그 대립 갈등 구조 속에서 이걸 보다 보니까 그냥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과연 대화하려고 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여러 한계를 느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정말 우리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의 틀을 정말 바꿔야 되겠다. 그거 나온 것도 바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도 실제로 당사자들은 과연 우리가 소통이 되고 있는 건가 하는 데 한 문제가 있습니다. 뭐 하나 예를 들어 보면 그 FTA는 경제적인 이슈고 가령 쇠고기 문제는 국민 건강에 대한 문제인데 이게 되면 한쪽에서는 친미, 한쪽에서는 반미 이래가지고 또 이념투쟁으로 이걸 또 몰고 가고 그래서 양쪽이 쓴 정치적 포지션에 따라서 전부 정치 쟁점하다 보니까 이제 소통보다는 이제 그 정치적으로 규정 짓고 하는 데 따라서 이 소통에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점을 저는 느꼈습니다. 근데 그 이명박 정부가 소통을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. 이제 국회와의 관계도 좀 원활하지 못했다. 특히 이 대야 관계에 있어서 어떤 국정의 어떤 이제 파트너로서 대하지 않고 뭐랄까요 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집단이다. 이렇게 하면서 대화의 노력이 좀 적어서 너무 좀 일방통행으로 독주한 거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을 받았거든요. 그 아마 이제 저희 한나라당 시절에 절대 과반수가 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책들을 초기에 이렇게 좀 그 드라이브를 건다고 하죠. 정책을 이제 아주 빠르게 추진했던 점에 대해서 아마 그런 평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그 점에 대해서는 뭐 소통을 충분히 국회하고 했다. 이렇게 저도 말씀드릴 수는 없죠. 근데 다만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국회에서 그동안에 FTA의 그 처리 과정을 보면 이제 대통령도 그 야당 그 지도부를 만나서 토론을 하고 또 협조를 요청하고 이제 근데 그런 과정에서도 보면 결국은 이제 양측의 정치적 입장에 따라서 절충점을 찾아 나가는 것보다는 그냥 각자의 입장을 주장하면서 이 자신의 입장을 받아주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된다. 이렇게도 규정 짓기를 하는 이런 측면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. 이제 그런 행태가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여야로 나누어져 있고 또 그 행정부와 입법부가 나눠져 있는 게 서로 이제 견제하고 감시하면서 균형을 좀 찾으라는 건데 이제 뭐 낙인 찍는 것은 이제 부정적인 요소지만 건강한 비판 또는 건강한 그 견제 감시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뭐 자료 제출에 좀 그 미진했거나 아니면 그 대국민의 어떤 좀 홍보를 좀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비판 여론에 대한 어떤 그 피드백을 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이 방향이니까 이 방향에 대해서 좀 잘 알아주십시오. 이런 식의 조금 그 뭐랄까 독선적인 어떤 그 홍보가 있지 않았나 이런 비판이거든요. 그 뭐 지적에 대해서 저는 그 정말 겸허하게 그 받아들입니다. 제가 이 국회에 있을 때 이제 경험을 보면 제가 처음 국회 시작할 때 정책위 의장으로 우리가 어려울 때, 그때 경제 위기가 있을 때 이 1,000억 불 지급 보증, 그다음에 30조 원에 가까이 되는 이제 추경을 그때 그 국회에서 처리를 했습니다. 물론 그 당시에 야당의 지도부는 굉장히 균형 있게 또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지도부가 그 상대였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하고 상의를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.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그 진심이 통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노동법 개정할 때 뭐 자꾸 제 자랑처럼 말씀드려 죄송한데 노동법 개정할 때도 정말 제가 밤을 새서 그 이 입장을 얘기하고 또 새로운 대안 그쪽에서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계속 내면서 의견 접근을 시도했더니 결국 야당도 또 그 처음에는 뭐 미동도 안 할 것 같은 그런 당사자들도 점차 이제 마음을 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도 지금 지적하신 것처럼 좀 더 정성스럽게 그 상대 입장을 생각해서 설득하고 또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
그냥 가서 대화를 나눠주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고 상대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 쪽에서 또 합리적 대안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합리적 대안도 제시하고 이렇게 나가면 좋았었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앞서 그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나 민주당의 그 정세균 전 대표 이제 언급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하고는 이제 반대편에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하고도 함께 이런 그 탈대립의 정치를 하자라고 좀 제안을 하신 게 뭐 서로 좀 교감이 좀 있으셨던 건가요? 아니면 교감은 없고요. 예. 이제 어떤 취지냐면은 지금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사실 조롱당하고 멸시받습니다. 네. 지금 정말 국민들로부터 그 신뢰와 존경을 받는 정치인은 크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. 근데 그거는 정치인들이 나빠서라기보다는 이 우리들의 정치의 틀이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정치의 구조 자체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. 사실 개개인으로 보면 참 훌륭한 분들 많으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이 우리가 정치의 새로운 틀을 만들고자 하는 거는 어느 한 개인의 힘으로는 안 된다. 그러니까 가장 정치권에서 영향력이 지금 절대적으로 큰 박근혜 대표님, 또 어떤 이 균형 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의정 생활을 늘 해오고 그 기조를 지키고 계신 정세균 대표님, 그 다음에 비교적 기성 정치의 틀 속에서 새로운 어떤 좀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여망을 받고 있는 안철수 교수, 또 제가 주장했던 어느 집단에 소속돼 있건 이건 공동의 과제다. 그렇게 해서 일단 기존 틀 속에 해놓고 우리가 정말 이제 그런 구태의연한 틀이 아니라 국가의 비전을 놓고 정말 선의의 경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정말 국회가 밤을 새면 국민을 위해서 밤을 새는구나. 또 국회에서 어떤 법을 만들면 국민을 위해서 만드는구나. 이렇게 될 텐데 근데 지금 그렇지 않고 밤새면 싸우느냐고 밤새는 거 아니냐. 국민들이 이게 멸시하거든요. 조롱하고. 그걸 함께 바꾸자는 거죠. 근데 상대가 있는 거니까. 결코 뭐 다른 무슨 정치적 파벌을 만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. 왜냐하면 상대가 좋아지면 한쪽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그렇게 이건 서로 개선해 나가야 된다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. 그럼 말씀만 하실 게 아니라 일단 뭐 3자든 4자든 이렇게 회동을 한번 하셔서 그런 컨센서스를 이루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제가 좀 제의를 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그러고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통화가 되고 어떤 분은 제의를 해놨는데 아직 답을 받고 있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. 답을 안 해주신 분이 안철수 원장 아닌가요? 뭐 하여튼 알겠습니다. 이제 아무래도 그 임 실장님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비판을 하기는 이제 쉽지 않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이제 뭐 여러 잘한 점들도 충분히 있겠지만 이런 점은 참 아쉽다. 그러니까 이 정부가 조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결국 국민들의 어떤 좀 마음을 잃게 하는데 이런 정책이 좀 아픈 정책이다. 혹시 하나를 좀 꼽으신다면 어떤 게 좀 있을까요? 제가 그냥 하나 말씀드리지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우리 정부의 정말 중심에서 일했던 사람으로 저는 공과를 다 짊어지고 가겠습니다. 그리고 또 뭐 이 선거에 앞으로 제가 무슨 정치 생활하는데 뭐 이것 때문에 불리하다 이런 걸 혹시 생각해서 이 정부를 부정하는 일은 결코 하지 않을 겁니다. 왜? 저는 이 정부가 정말 성공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그렇게 일해왔습니다. 지금도 그렇게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조를 가지고 갈 테고요.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정말 우리 정부가 이런 건 좀 더 했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이제 큰 정책들은 방향을 저는 그런 대로 잘 잡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국민들을 또 정책의 당사자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하시는 말씀이 그 정책 들어보셨느냐 이렇게 하면 참 취지는 좋은데 이게 도대체 현장에서 전달이 안 된다. 현장에서. 왜 좀 일을 많이 해보신 대통령이신데 현장에서 이런 것들이 좀 제대로 돌아가게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.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지난 한 4개월 동안 실장을 그만두고 전국을 다녀보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. 이거는 어느 대통령이 앞으로 들어오더라도 이 구조를 뜯어고치지 않고는 저는 계속 국민들로부터 그런 좀 평가를 받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. 예를 들면 복지 정책을 하면
92조 원이라는 복지 비용을 투자를 하는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별 변화를 못 느낀다 이거죠. 중소기업에 대해서 영세상인에 대해서 도와준다고 하는데 도대체 그건 다 어딜 도와주는 건지 어려운 사람들은 전혀 변화를 못 느낀다 이겁니다. 또 무슨 사교육비 절감 대책에 대해서 뭘 정책을 하는데 굉장히 좋은 정책을 발표했다고 해서 참 기다렸는데 왜 실제로 보면은 현장에서는 그게 피부에 와닿게 정책이 안 되느냐 이런 겁니다. 저는 그 부분에 제가 그걸 적당한 용어가 없어서 일단 중간자라고 저는 표시합니다. 네. 중간자라고. 이 정책의 효과를 왜곡시키고 네? 정책 효과를 근데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이런 중간자 구조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지지 않으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거는 그 정말 대수술이 필요합니다. 이것은 이 큰 정책의 모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아주 섬세하고 아주 그 이 실무적인 작업이 병행돼야 되는 이 그 과제입니다. 저는 이제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 개혁해내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가 이 발전에 저는 이 상당히 한계 올 수밖에 없다 하는 이런 문제의식을 느끼고 이런 걸 시작하는 겁니다. 네. 그런데 이것조차도 정치의 틀이 바뀌어야 네. 이런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임 전 실장님 말씀 듣다 예. 보니까 이 유통 구조 문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. 뭐 비슷하죠. 네, 그 유통 농산물도 뭐 생산자는 워낙 헐값에 그렇습니다. 넘기고,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그 소비자는 이제 비싸게 그렇습니다. 예. 그 취할 수밖에 없는데 중간에 예. 이제 그 마진을 그렇습니다. 예. 유통상들이 다 먹기 때문인데, 예. 그러니까 정책을 위반하는 이제 생산자와 그렇죠. 또 정책을 그 혜택을 봐야 되는 소비자 사이의 그 간극이 그렇습니다. 좀 예. 크다 보니까 그렇죠. 그러니까 정책 전달 체계를 좀뭐 그렇습니다. 단순화하거나 그렇습니다. 이런 작업이 좀 필요하지 예, 않을까. 예, 예. 그래서 예. 우리 이제 정책이 네. 사실은 정치는 결국은 이제 크게 국민들의 마음을 네. 그 이렇게 좀 얻고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거는 정책으로 전달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결국은 정책으로 전달되는 건데 정책이 아무리 좋은 정책이 생산된다 하더라도 그 정책이 그 국민들한테 제대로 맥히려면은 기업으로 치면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소비자들이 충분히 사용하게끔 마케팅이 안 되는 거예요. 예, 마케팅이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저는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야말로 그 우리나라 경제 사회 시스템의 아주 이 개혁입니다. 예, 경제 사회 시스템의 이 대개혁을 저는 추진해야 된다. 그래서 이제 그러려면 정치 구조에 대한 틀이 바뀌어야 이것 될 수 있다.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요. 네. 예. 알겠습니다. 이 트위터상에 임 전 실장에 대해서 좋은 말도 많이 올라와 있네요. 젊고 유능하고 예. 소통할 줄 알고. 자, 이제 시대적 소명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이제 호평인데 이 탈대립이라는 것이 선언만 가지고는 좀 어렵지 어렵죠.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일단 당 내에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들하고도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그 동의가 돼야 될 테고 네. 또 그것을 이 당원이나 대의원들이 네. 높이 평가를 해줘야 이게 가능한 거 아닙니까? 그렇습니다. 예. 그런 당원과 대의원들에게 어떻게 어필을 하셔서 네. 지지를 더 끌어내실까? 국민들은 제3자적 입장에서 그 임 전 실장의 얘기가 옳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. 정작 새누리당의 대선 후보로 선출하는 선출권은 당원과 대의원에게 그렇습니다.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? 예. 어떻게 당원과 대의원을 설득하실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. 그래서 저는 노력을 이제 이렇게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저 나름대로 이런 그 흔히 이 소통창굴동에서 하면 좋겠다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만은 좀 언론에서도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. 알겠습니다. 잠시 화제를 바꿔가지고요. 예. 19대 그 얼마 전에 치러진 19대 총선 평가 얘기를 좀 여쭙겠습니다. 이 총선 출마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. 원래 지역구였던 뭐 분당 얘기도 있었고 혹시 종로에 차출돼서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불출마를 하셨는데 불출마하신 이유가 이렇게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려는 준비를 하시느라고 그러신 거 아닌가요? 제가 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. 예를 들면 대통령 실장을 지냈거나 예를 들어서 뭐 제가 구체적으로 직책을 거명해서 안 됐습니다만은
뭐 감사원장을 지내셨다거나 무슨 국정원장을 하셨다거나 이런 직책에서 일하던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이 지역구를 맡아서 이렇게 그 선거를 치르는 것은 적절치 않은 거 아니냐. 제가 이런 얘기를 아주 누누이 강조를 했습니다. 저 스스로도. 그래서 실장으로 이미 들어갈 때 저는 그 분당의 지역구를 사퇴했고 그래서 다시 그 분당 지역구로 간다거나 뭐 지역구로 가면 분당일 텐데 그런 일은 제가 생각지 않고 대통령 실장을 갔습니다. 네. 그래서 뭐 그만둘 때 총선에 나가려고 제가 뭐 마음 먹었다거나 하면 애초부터 국회의원직을 그 머리를 갈 때부터 하지 않았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이 최근 트위터 이런 얘기도 올랐네요. 지난 5월 3일에 중국에 다녀오셨잖아요. 중국 다녀왔습니다. 예. 거기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궁금해하는. 보도가 좀 됐는데 제가 네. 그 동안에 그 한 4, 5년 전부터 중국에 이제 좀 우리가 흔히 이제 국가 간의 관계가 아주 공식적이고 이런 그 어떤 사무적인 관계로 이 정부에서 보통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 그런데 실제로 그 국가 관계에서는 그거 말고 정말 인간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한 비공식적 관계도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노력을 중국하고 좀 그동안 했었습니다. 그래서 그러던 중에 그 중국 측으로부터 한국의 그 4대강, 그러니까 강살리기 사업의 어떤 그 좀 여러 가지 그 아이디어와 그 여러 가지 방법들, 기술 이런 거를 좀 전수받고 싶다. 그걸 한번 좀 같이 협력해서 중국 내에 이 어떤 강 정비 사업을 좀 하고 싶다 하는 이제 그 부탁이 왔습니다. 중국 정부로부터 온 건가요? 중국의 이제 지방 정부죠. 지방 정부. 다만 지방 정부에서 올 때 그거는 이제 다 그 동안에 그 중국하고 오래된 이런 관계에서 이제 그 엮어진 거죠. 그래서 그 중국의 이제 그 서북 삼성 중에 이 영화 자치구라고 있습니다. 거기에 이제 성도가 은천시인데 네. 인구가 약 한 250만 되는 시입니다. 그래서 은천시에 그 수변구역 정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. 또 그 강정비 사업하고 그래서 거기에 한국의 이제 수자원 공사를 비롯해서 강살리기 사업에 참여했던 그 기업들이 와서 좀 자기들한테 그 여러 가지 좀 노하우를 전수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MOU를 체결하고 왔습니다. 보도도 여러 번 됐죠. 네. 그러니까 그게 그 제안이 임 전 실장한테 온 게 아니라 우리 정부에 온 겁니까? 그 정부에 온 게 아니라 이제 저한테 그런 걸 엮어달라. 이래서 제가 어레인지 정부를 좀 연결을 해달라. 해줬죠. 연결해주고 예. 이제 제가 아무래도 그거는 끝까지 그 저로 인해서 그게 시작된 일이니까 마무리 짓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정부 특사로 이제 가서 MOU 체결하는데 제가 정부 특사로 입석을 했었습니다. 이명박 대통령이 굉장히 좋아하셨겠는데요. 뭐 어떻게 보면 저는 4대강 한류 이게 앞으로 이게 성공적으로 좀 그 추진이 돼서 본계약까지 체결돼서 추진되면 아마 그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어떤 그 물 관리 사업 이런 데 대해서는 그 저희 주변국에 굉장히 수요가 많은 것 같습니다. 저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이렇게 그 열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근데 왠지 이제 그 정부에서 주요 요직을 맡으신 분이 중국에 가시면 북한과 이 비밀 접촉한 거 아닌가. 이게 이제 이런 뭐랄까요, 오래 전부터 그런 관행이 있어 오다 보니 이제 혹시 그런 점에 남북 관계에 좀 돌파구를 마련하는데 임 전 실장이 좀 역할을 하고 온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생각이 좀 1차적으로 좀 들거든요. 그 노력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. 하고 싶고 그 아까 제가 국가와 국가 간 말씀드렸는데 북한과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그동안에 국회에 있을 때나 이렇게 북한하고 이제 정말 한번 그 대화할 수 있는 이런 그 창구를 유지하자. 그래서 현재 이제 그 참 그 뭐랄까요, 넓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대화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. 그래서 제가 이 중국의 이런 이 강살리기 사업, 우리의 강살리기 사업은 정말 앞으로 어쩌면 필요하면 북한이 굉장히 시급하게 필요할지 모른다. 왜냐하면 북한이 그 상수도 시설이나 먹을 물,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강이나 이게 홍수에 이 산에 나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취약합니다.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그 남북 관계에 이제 여러 가지 그 통일을 대비하고
함께 여러 가지 그 경제 협력을 해나갈 때 네. 북한에 대해서 일단 주민들을 위해서 먹을 물을 정말 위생적으로 공급하는 이런 것, 네. 그 다음에 하수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것, 네. 그 다음에 이 하천에 수량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, 이것이 전부 우리가 정말 최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네. 이 항목들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북한하고 좀 해보는 것을 추진해보고 싶습니다. 그런데 이제 그런 소망과 달리 예. 현 정부가 이제 취임한 이명박 정권이 등장한 이후에 남북 관계가 예. 뭐 천안함 사건도 있었고 연평도 예. 포격 사건도 있었고 예. 또 뭐 이제 금강산 관광도 지금 이제 그 박광자 씨 사망 예. 이후에 지금 예. 금지가 예. 돼 있고 예. 또 개성공단도 이 가동이 되고는 있습니다만 작년 그 이제 재작년에 천안함 사건 이후에 오이사 조치 이후에 네. 모든 것이 지금 올수업돼서 이제 더 이상 그 원활하게 못 돌아가고 있는데 그렇죠.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와 안보, 국방의 문제와 별개로 남북이 경제적으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모멘텀 중에 하나가 개성공단인데 그렇죠.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살려 나가려는 어떤 노력이 정부 차원에서 좀 필요한 게 아닌가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. 예, 저도 이제 그 개성공단에서 이제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 그동안에 이 남북 간의 경제 협력 차원에서 이제 기업 활동을 북쪽에서 이렇게 준비하시던 분들을 많이 압니다. 그래서 많이 이제 이 대화할 기회를 갖는데 참 뭐 경위가 어떻든 그 천안함, 연평도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상황들이 참 남북 관계를 이렇게 풀어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게 지금 돼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런 점에 대해서도 제가 또 이 현 정치 구도하고 보면 이 문제 또한 지금과 같은 정치 구도 하에서는 조금만 전향적으로 움직이면 한쪽에서는 정체성이 의심스럽다 그러고 조금만 더 강하게 하면 이건 완전히 무슨 전쟁 일으키려고 그러고 이래서 뭔가 합리적 접근이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제가 실장 때 과거에 이제 해오던 것 때문에 천안함 연평도 간하고 굉장히 경색이 돼서 대통령님께 저희 민주평통 무슨 행사를 할 때 우리가 남북 관계가 천안함과 연평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하는 이제 그 말씀을 이 축사 중에 담았는데 그게 굉장히 이 반응이 다르게 이제 나왔었어요. 양극단으로 나왔죠. 예,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정치에 대한 합리화 상식에 의존해서 이 정말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이 어떻게 보면 동서 그다음에 이념적으로 이게 지역적으로 이념적으로 갈려 있는 이 정치 구도는 정말 빨리 타파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 실장 시절에 더 하게 됐습니다. 예. 그런 대립구도 타파라든지 이것은 뭐 예. 모든 정치인들이 선언적으로도 얘기하고 그렇죠.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. 그런데 이제 이것이 현실화되는 데는 조금 이렇게 시간차가 좀 있지 시간이 않는가. 걸리죠. 예.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예. 각자 노력을 하자. 그래서 중요한 예. 게 이제 우선순위를 뭘 두는가. 예. 그러니까 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의 최우선순위가 4대강 아니었나 이런 비판을 받는 거거든요. 네네.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진 않습니다만 뭐 경제라든지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전 실장께서 이제 대통령 경선에 출마를 선언하셨으니까 내가 대통령이 되면 가장 큰 우선순위를 뭘로 둘 건가? 예. 예, 어떤 점에 좀 더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펴시겠습니다. 첫째는 정말 이제 뭐 될 때 이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된다면 이 정말 기성의 정치 구도를 그렇게 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상당히 이미 국민들께서 바꾸고 계시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그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될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말 우리의 경제 사회 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중간자들의 이 정책 왜곡 그리고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이 구조를 타파하는 게 좀 가장 급하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 중간자에 대한 이제 개혁이죠. 그리고 조금 이제 용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정치 사회 시스템의 개혁입니다. 알겠습니다. 더 자세한 말씀은 주간동화와 그 인터뷰를 하시고 이번 주 금요일에 발행되는 주간동화 838호에 게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. 끝으로 트위터리안께 간단히 인사 말씀 해주시죠. 예.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아서
아마 좀 웬 설명이 저렇게 기냐 이렇게 느끼셨을 수 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적어도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정말 그 진심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. 좀 지루하셨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자주 뵐 수 있는 기회 저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. 많이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오늘 그 트위터 생방송 임태희 전 실장과의 생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주에는 다른 이 대통령 경선 후보를 모시고 또 생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